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오늘 마지막 경선을 통해 후보 선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당 후보들의 공방전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당 중심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통합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역대 대통령 모두의 묘역을 참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됐을 때도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바가 있습니다. 안희정, 앞으로도 동지들과 함께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인 두 분의 능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과거도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의원님, 문재인 후보 중도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당내 갈등, 화합부터 좀 치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친노 진영의 갈등과 상처, 경선 과정에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상당히 치열했던 경선입니다. 경선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누적 득표율 57%로 압승을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매우 치열하게 다퉜고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 쪽에서 전두환 표창 발언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이 문자 폭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엄청 많이 했고 안희정 후보를 적극 도왔던 박영선 의원이 그런 것도 공개를 했고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정말 정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말까지 했었던 올렸죠. 상황이죠.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당내에 앞으로 이 화합 모드를 어떻게 잘 가져갈 건가, 포용력을 얼마나 발휘할 건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이분이 의원총회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내 화합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안희정 후보를 적극 도왔던 의원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그다음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정성호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 감정 치유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몫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나서 정말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통합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 통합의 진정성을 다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줄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중도 우파에서. 문재인 후보요. 문재인 후보가 어제 경선 직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선 흥행을 위한 양념이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념이라는 단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당내 비문 진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 정도는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또 양념이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후보는 그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본심은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양념이라는 표현 속에 본인의 내면을 노출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은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과연 문재인 후보가 진정성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직은 물음표 같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통합이라는 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어젠다와 정책에서 과연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도 우파가 우려하는 이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통합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문재인 후보는 그걸 당장 집권하면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에 의하면 그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중도 우파 진영에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느냐고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을 주고 있는데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한다. 이거 두 마리 성형 토끼를 모순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동시에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이 아니라 정책에서 과연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지가 그래야 진정성이다. 진정성이다. 네, 호소력을 가질 수 저는 있겠죠. 이상일 의원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이제 적폐청산과 통합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과연 적폐청산과 통합은 상호 배타적인 것인가? 그 상호 이 지금 청산의 문제와 연대 문제는 과연 배타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건 어느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후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문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이번 선거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쨌든 적폐청산 쪽에 많은 중점을 뒀고 안철수 후보는 적폐청산을 강조 안 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폐청산보다는 미래로의 뭐 연대 협치라든지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것들인데 언제부턴가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적폐청산이라는 건데 적폐란 말이 좀 거부감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적폐라는 것은 쌓여진 폐단이에요. 근데 괜히 적폐란 말을 굳이 자꾸만 아주 뭐 굉장히 거칠게 의식을 할 필요는 용어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썼어요. 글쎄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고 누가 썼고 어쨌든 간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사실은 연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은 개혁 입법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혼자는 안 된다. 어쨌든 어떤 정당 혼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입법을 통해서 과거의 부조리를 모순을 청산해 나가야 되는 건데 따라서 청산과 이 협치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 건데 이 선거 프레임이 언제부턴가 이 적폐청산과 연대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돼버렸고 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주장하니까 통합이 과연 될 거냐고 걱정이 된다. 이런 논란이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합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는 어쨌든 한국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니까 이 부분도 있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요. 보수 중도층이 생각하는 것과 진보 유권자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개성공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당분간 좀 폐쇄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도 우파의 생각이라면 또 진보는 반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중도파의 뜻을 맞춘 통합이다라는 논리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정책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예를 든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많은 개혁 입법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대연정 그 맥락이 훨씬 타당해요. 개혁 입법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과 통합 두 이야기를 하면서 예컨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적폐 연대 세력의 후보라고 지금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지 않고 혼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미 대연정을 이야기했던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자유한국당과 심지어 자유한국당하고도 손을 잡아서 개혁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노출했던 그 인식에서 보면 적폐청산과 통합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본인의 어떤 공약이나 각종 비전 제시와 관련해서 그게 정말 통합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였고 통합이라고는 누구든지 말로는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정책 어젠다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 문재인 후보의 과제겠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에 본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네. 이분들의 집토끼를 갖고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 이 괴리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엔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인식으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병치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본인은 노력을 예. 하겠지만 문제는 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후보의 문제가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이 지적 아닙니까? 근데 확장성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문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거부감을 느낀 층이 과연 그거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믿어줄 있느냐의 것이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 후보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문재인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른바 친문 패권 그리고 확장성의 한계. 이게 거의 외우다시피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권자들 인식 속에 네. 문재인 후보는 뭔가 패권주의가 있나 보다. 문자 폭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양념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또 저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어차피 문재인이건 안철수 후보건 간에 어차피 공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사건건하는 건 그쪽 편에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역시 중요한 건요. 적폐청산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이고 예. 연대와 통합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과연 과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청산이 없이 과연 통합이 되겠느냐도 우리가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일제 때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른 얘기긴 해요. 예. 일제 때 그런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해방 정부에서 그리고 반민특위. 이승만 정권에서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도 척결이 안 됐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말이죠. 1987년도 제9차 개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나서도 그때 혁명에 가까운 개헌이었잖아요. 20몇 년 만에 그야말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87년도 제9차 개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위에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청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역사에 예. 한두 번쯤은 반드시 그런 과제가 필요한데 이번 선거가 저는 그런 중요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모든 후보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너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물론 불가피하겠으나 예. 너무 이렇게 적폐청산은 나쁜 거다. 뭐 나쁘다라고 너무 그 얘기는 극단적인 아니에요. 거다. 그것도 연대는 통합은 저건 또 적폐 연대다. 두 양쪽이 다 제가 뭐 양비론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적폐연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러니까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쟁해야 할 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부딪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너무 우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너무 몰아넣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대한 어떤 그 부조리한 관념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연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배타적인 것처럼 되는 이런 것도 곤란하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친문 패권주의다. 근데 그 본질은 친박 패권하고 다를 다르지 바가 않다.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우리한테 패권주의란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자폭탄 예가 많이 패권주의의 하나의 부작용 사례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친문 진영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관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오늘 비로소 뭐 양념 발언.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뭐 상처를 받은 분들한테 네네네. 뭐 위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트위터에 올린 거 말고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야말로 적폐 청산 대상의 2호라고 그랬어요. 문자 폭탄을. 그다음에 1호는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건 선이고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내가 하는 건 선이고 남이 말하는 건 악이다. 이 이분법이 이분법적. 적폐의 1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자기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지적에 대해서 예. 본인이 그걸 수용하고 고쳐나가려는 모습을 한다면 예. 이분이 통합적인 행보를 할 거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될 텐데 문제는 자기의 잘못과 비판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정성의 의심을 사실 이제 받는 그 거죠. 부분이 본선 게임에서 굉장한 논란 또 여러 토론을 거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국민의당과 벌써 안철수 후보하고도 상당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선대본부장, 박지원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5명의 후보가 현재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정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1대1 구도로 안철수, 문재인 개인 간의 호불호 이러한 여론조사는
뭔가 문재인 후보한테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질소 포장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봉지를 뜯어보면 질소는 날아갈 것입니다. 어제 문 후보께서 양자 구도는 안철수 구여권 연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겼다면 안철수가 이긴 것이지 누가 이긴 것입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문 후보가 나 외에는 다 적폐라는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선대본부장 질소처럼 과포장된 후보다.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겼다면 이긴 거지 오만한 발상이다라고 박지원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추격하는 양상인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후보, 이겼다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겠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불출마를 하고 황교안 대행도 이제 출마의 뜻을 접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그 보수 중도 대표가 많이 갔죠.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점점 이제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과 그 시기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 게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도 특히 보수층들이 갈 곳을 잃었는데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을 거쳐서 이제 안철수한테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화시킨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중도와 보수 쪽에 표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 내일신문이 한 조사인데 하루치 조사입니다. 하루치 조사인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43.6%,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36.4%. 굉장히 큰 차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긴 결과가 저기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이 양자 대결 구도냐 다자 대결 구도냐가 굉장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계속 몇 개가 더 나온다면은 상황이 그야말로 양자 대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 구도라는 건 어쨌든 바른정당과 한국당과의 어쨌든 연대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지 양자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5자, 4자, 3자 대결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또 앞서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양자가 아닌 3자가 됐건 4자가 됐건 다자가 되면은 아무래도 중도 또는 보수표를 안철수에게 가는 표를 다른 후보가 가지고 갈 수가 있죠. 따라서 어쨌든 3자, 4자, 다자 대결 구도는 안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양자 대결 구도는 선명한 진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그 결과는 지금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긴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도 보수 표가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면은 또 진보나 호남 표심은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토끼는 일정 부분 잃어야 되는데 잃는 거와 얻는 게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얻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당장 민주당에서는 저런 여론조사가 바로 적폐연대다, 보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다라고 벌써 이렇게 좀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안희정 후보가 탈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 표들이 많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양상. 그다음에 이 관망을 하고 있던 부동층이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희정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것보다도 안철수 후보 상승이 더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뭐 거의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홍준표 후보가 좀 떨어져서 그게 좀 그쪽으로 또 이동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일부 언론이 안철수 띄우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적폐 세력 연대 후보로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당은 그리고 후보는 오로지 민주당과 나다. 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재인 후보가 긴장감을 표출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는 자강론을 일관되게 고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손학규, 박주선 후보는 적어도 바른정당하고는 연대를 하자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나 혼자 가겠다 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적폐 세력 연대 후보라고 낙인 찍는 거는 현 시점에선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저 양자 대결의 아까 여론조사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 후보들이 단일화했을 때 이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이나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연대를 했을 경우의 여론조사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계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일단 가보겠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선출했는데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어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후보를 합쳐봐야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10%로 그대로 묶어놓고 레이스를 계속하면 굳이 연대를 안 해도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연대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거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강 구도인데 네. 모양은 다자대결 구도예요. 다자대결 구도지만 실질적인 양자대결 구도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 총선 때의 학습 효과일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야권 분열 프레임을 거부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어요.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 됐고 석권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는 연대는 아예 부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계속 가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긴 있습니다만 따라서 출마해서 다자대결 구도는 간다 하더라도 이 후보들의 그 중도 이제 극보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강경 보수가 이쪽을 지지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부동층이 온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른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자각론이에요. 실질적인 양강구도. 실질적인 양강구도죠. 외형상은 다자대결 구도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자각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당에서는 어쨌든 연대에 대해서 계속 좀 뭔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그건 적폐 세력과 연대하는 거라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안철수 후보는 일단 자각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의 포인트는 약간 좀 빗나간 것 같아요. 보다 정교하게 그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약간 빗나간. 그러면 그 구도가 상당 부분 오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거죠. 일단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의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는 절대 연대할 수 없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성한종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정치자금 받아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인데 무자격자 아니냐. 네, 무자격자하고 손을 잡으면 나도 무자격자가 된다. 이런 논리고 게다가 홍준표 후보는 친박을 청산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손잡을 명분이 없어요. 오늘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손을 잡으면. 생가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찾았고 그다음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민주당 이중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이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우파의 대표주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리그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또 경쟁도 심화되면서 상당히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 메이저리그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합이 계속 10% 합쳐서 10%에 머무른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선거일이 다가왔다. 그러면 이 10% 지지하는 우파의 지지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표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걸 막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ything but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말고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덜 싫은 사람, 자기들 입장에서 덜 나쁜 사람. 그럴 때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아마 이걸 노리고 있지 않은가. 그럼 일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층, 진보층, 중도층인이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이러는 거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아주 초경합을 하는 상황이라면, 박빙의 상황이라면 호남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고 안철수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지 않는 한 그럴 때는
호남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존의 거부감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로 보여요.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예. 문재인 후보가 며칠 전에 호남에서 44%를 얻었고 안철수 후보가 38%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조사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갭을 예. 좁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사에서도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갭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자신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과연 그러면 이제 중도 보수층 지지를 유보했던 층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일 것 근데 저는 같은데. 보수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수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중도 보수가 있고 상당히 강경한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합리적 보수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과연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네.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한다. 할 것인가?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갈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의 강경층은 어차피 보수 쪽으로 어쨌든 보수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다자 대결 구도로 가면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합층이 미미하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또 대선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국민에 의한 연대 때문에 가능해서 사실상의 양자 대결로 간다 하더라도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네네. 완주하면 일정 부분 표를 가져갈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어차피 박빙으로 간다면은 예. 몇 프로의 보수 중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만약에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박빙으로 한다면 사실 이쪽에 문재인 후보의 표도 또 결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안철수 후보의 갈표가 다시 문재인 후보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안철수 후보에겐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다자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어쨌든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현실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선거의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오자 구도잖아요. 그렇죠. 오자 구도가 당분간 지속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 계산은 오자 구도에서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합계 10이라면 한번 자강론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초박빙 상황이 됐다. 그럴 때 일단은 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예. 두 후보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표들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하나와 함께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오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죠. 한 3% 정도 지지율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7%고 이 3%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그 당내에서 또 지지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이쪽에서 일종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좀 다르죠. 친박들이 여전히 상당히 튼실한 홍준표 후보의 우군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다르지만 바른정당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바른정당의 도움을 받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예. 두 당의 연대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러면 예컨대 생각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쟁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드를 한다 그러면 그 표가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보수 중심의 어떤 구심점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 홍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커져야 됩니다. 거의 눈앞에 잡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두 번째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우리는 대선 때는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이 경합했던 김진태 의원을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홍준표 후보의 확장성이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정말 골수 친박 지지자들은 응집력을 발휘하겠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거라고 그런 봅니다. 측면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경쟁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도 좀 잠깐 들어보실까요? 내가 적자고 조금만 더 있어보면 TK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박들 때문에 무너진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저 유승민이 지키겠습니다.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모두 TK, 대구 경북의 보수의 적자다. 적통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국민의당은요, 지금 우리가 보수 중도표를 많이 견인한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다자대결 구도로 가면은 보수표를 뺏기고 양자대결로 가면 보수와 중도가 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게 국민의당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서 나와가지고 지난 총선 때 호남을 기반으로 이긴 정당이거든요. 네. 단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성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수 중도에 가깝지 진보보다는 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 거란 말이죠. 유승민 후보와 지금 홍준표 후보 보십시오. 저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이 선거 전에 뭐 이렇게 사퇴하거나 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두 당이 연대하는 건 저 정도 되면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상당히 유승민 후보를 끌어들여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완전히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정치가 이제 워낙 선거 다이내믹하니까 모르죠. 예. 가봐야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 보수 중도 세력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 그래야지 보수를 재건할 거 아니겠어요? 예.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국민의당은 어쨌든 보수 중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토끼가 있어요. 보수 중도를 잘못 견인하고 자꾸 양자대결을 의식하다 보면 이쪽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의 딜레마입니다. 그건. 그러면 양자대결을 간다는 건 결국은 보수 쪽으로 우클릭 할 수밖에 없다. 우클릭해서 그쪽 표 가져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중도나 또는 진보의 표, 이탈이. 호남의 표는 상당히 이탈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더 크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 지금 선거의 시대 정신이 뭐냐, 시대 정신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선거는 항상 뭔가 시대 정신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2012년도 대선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기본적으로 야당의 아젠다였지만 일단 그 당시 여당이 선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의 시대 정신을 선점한 박근혜 후보가 이긴 것이고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이긴 것도 그때도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에 적임자다는 그것도 나름의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시대 정신은 과연 뭐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적폐. 과거에 뭔가 잘못된 걸 뜯어 고치자라는 게 촛불 민심이었어요. 사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뭐 종전의 대통령 선거는 좀 미래 가치를 위한 선거가 대선은 좀 그랬는데 이번은 꼭 좀 그렇진 과거에 대한 양쪽이 평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지금 현재 이미지는 어떻게 국민들께 투영이 돼 있느냐면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과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아주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계속 미래 이미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슬로건도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 이후부터 촛불 집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통합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데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하면서 정세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드 찬성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당 당론 자체는 사드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요. 당론이 후보의 생각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스탠스에 대해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되고 나서 앞으로 각종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 공약은 당론으로 뒷받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도 우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공약들을 아마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미 당론을 바꾸자고 하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 모성을 계속 가지고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 거기도 집토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우파의 표심이 상당히 이동할 것 같고, 만약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후보가 한 분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치면은 안철수 후보가 확장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윤여준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이 표가 쏠리면 약간의 과속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앞으로 일주일이나 뒤에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우파들이 우파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을 더 바라보고 있는 형국에 왜냐 이쪽에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삼겠다 이런 것도 같은 그렇죠. 흐름으로. 안철수 후보는 그 점은 상당히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선점한 셈이 됐어요. 왜냐 지금 충청 지역은 좀 허전한 상황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불출마를 했고 그다음 안희정 후보가 어제 탈락을 했어요. 그 충청 지역 표심은 좀 허전하다고 봐요. 충청 대망론이 일단 물거품이 된 상황에 안철수 후보는 그 지점을 파고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 통상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할 때 서울에서 하는데 오늘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출발도 대전에서 했어요. 이거는 충청 지역 표심을 상당히 의식한 어떤 전략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뭐 표심의 변화는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 진영은 보니까 호남은 문재인 후보하고 5대5 정도로 가져가고 영남은 지금 뭐 구새누리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좀 앞서는 상황에 충청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면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좀 정교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보세요. 드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다 예측이잖아요. 지금 전혀 입증될 수도 없고 가설 중에 가설인데 다 전 뭐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잖아요. 보수, 진보, 저도 물론 그러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새로 나온 말이 우파와 좌파예요.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많이 써왔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파 좌파를 얘기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잘 쓰지 않는 잘 안 쓰는 말들이고 경계와 같은 보수와 이야기죠. 진보란 말을 예. 많이 쓴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좌익, 우익은 조금씩 개념들이 달라요. 네네. 근데 굳이 좌파, 우파를 쓰는 것도 사실 좀 갈라치기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하나 지적해 두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정치공학적인 이제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촛불 집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촛불 집회를 안 나갔어요. 네, 탄핵 그야말로 이후에. 이제 탄핵이 안 나가니 과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민심에 비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대표는 오히려 이제 촛불 집회 안 나감으로써 미래로 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은 예. 모습.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 물론 이제 유권자마다 다 다르고 세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게 전체적인 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같이 다 안 나갔다. 이 태극기 집회를 이제 그렇게 해석돼서 있다라는 거 꼭 제가 그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네.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동렬해서 보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런 것들을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논평이 나왔고요. 그게 나왔으면 저는 네네. 몰랐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칠 것이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도 보수로의 우클릭이 뭘 표만을 끌어들인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같은 거예요.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은 이미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렇게 똑같이 보는 거냐고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한 거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후보가 20% 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 안희정 후보한테 기대를 걸었던 표심도 좀 더 안희정 후보가 좀 더 미래를 지향했고 건설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층이 몰렸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 지금 통합을 이야기한 것도 예. 바로 그걸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린 시간 지금 오해가 있을까 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꼭 그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예.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립니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문재인 후보는 뭐 좌파도 좋고 진보도 좋은데 이쪽에는 확실한 우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도와 우파나 또는 보수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걸림돌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서 그걸 중도와 우파를 꽉 네. 본인이 더 잡고 확장을 더 먼저 해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1대1 양강 구도가 오자 대결 구도에서도 사실상 양강 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대선까지 30여일, 40여일쯤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여러 일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정치연한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